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2월 15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설날 연휴가 끝난 다음날, 자, 오늘이죠. 우리 증시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 자, 이런 것을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죠. 동조화 되고 있다는 건데, 안 그럴 수가 없죠. 미국 증시가 좋으면 당연히 우리 증시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하는 건데, 다만, 자, 우리 증시는 수급과 관련된, 현재 마이너스 요소가 좀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박스권 횡보 등락,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이 아닌 빨라도 3월달, 늦어도 한 4월달까지 그렇게 옆으로 횡보 등락하는 답답한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까지 좀 한 바 있었죠. 계속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일단 지수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까지 해놓고 현재 시장을 맞이하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하지만 시장은 그러한 우려보다는 보다 빠른 시점에서 잘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현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빠르게 박스권의 최상단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종합지수 3200 정도가 되겠죠. 그런 수순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기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배경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증시입니다. 악재가 없는 상태이죠. 계속 승승장구할 소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이고요. 두 번째, 자, 우리나라 각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고 또 반도체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 특히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는 상당히 유력한 그러한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만 해도 외국인들이 그동안은 거의 맛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기금도 매도를 하긴 하지만 그 매도 규모가 줄었고,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이슈를 끌어올리려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난 주말, 현재 수요일 날이죠. 그래서 연이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본적인 개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갇혀있는 현재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변화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어있는 이른바 젖은 장작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물기가 좀 말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 중인 그런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물기가 또 마르면 훨훨 잘 타오르겠죠. 과연 그렇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시간도 생각보다는 좀 빠른 시점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것에서 일단 시장 상황에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 종목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겠죠. 호재가 몇 개가 있어요. 상당히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네이버가 상당히 좋습니다. 5%를 급등한 거죠. 쿠팡과 관련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데 그 평가 가치가 최대 5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가끔마다 우리 추천 종목은 아닌데 가끔마다 언급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S오일입니다. S오일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S오일의 급등은 LG화학이나 SKC, 한화솔루션과 어느 정도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SOE를 매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SOE를 보면서 우리 종목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건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 국제소송이죠. 영어권 침해하고 관련된 국제소송에서 일단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과 관련된 특히 수급의 변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포인트를 요약해서 짚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전공을 해야 될 건데요. 자,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요.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시장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를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자, 일단 미국 3대 지수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 계속 사상 최고 랠리를 지속하면서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에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자, 미국 증시를 위협할 만한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특히 부양책이 통과가 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양책 통과된 이후에 더 많이 올라갈 수가 높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건데, 그나마 한 가지 악재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 국채, 10년물 장기 국채죠. 금리가 1.2%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얼핏 보기면 현재 개념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만큼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정 수준 내에서는 그것이 경기가 호전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이른바 텐트럼은 이제 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텐트럼은 긴축과 같이 연결시켜서 그렇게 텐트럼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긴축 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긴축할 정도의 상황은 전혀 아니죠. 따라서 텐트럼 징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을, 그나마 하나 있는 현재 변수마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크게 우려할 거 없이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 이틀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요거는 한번 차트를 잠깐 보십시오. 현재 지난주 목요일날 3.4%,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1.23%인데, 나스닥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더라 하는 거죠. 잠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반도체 지수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입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는 그런 종목들의 대부분은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입니다. 따라서 DRAM 위주로 되어 있는 한국의 반도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흐름, 그 플로우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메모리가 좋으면 그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높은 메모리 쪽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은 것은 국내 반도체에도 호재가 된다 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건데, 그거 말고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일단 거대 IT 기업들, 거기에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로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거대 IT 공룡들입니다.
자, 그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현재 그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서버용 D램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실제로도 급증하고 있고 투자도 현재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 있죠. 얼마 전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아키텍처를 만드는 ARM을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기존 앞서 얘기했던 뭐 인텔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습니다. 여기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도 삼성전자도 오히려 반사적인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D램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세계적인 반도체 조사 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가 올해 서버용 D램가가 최소한 35%에서 40%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금년 1월 달 거쳐 2월 달, 특히 1월 달부터 반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내내 상승 기조가 이어져서 내년에 꽃을 피울 소리가 상당히 높다. 이른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건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IT, 거대 IT 기업들 역대급 실적이 상당히 좋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대면 사회에 이만큼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클라우드 부분에 아주 괄목할 만한 신장이 있다는 거죠. 자, 국내 클라우드 하면 또 생각나는 업체가 있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나 AI 부분은 적어도 카카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다는 관점에서 따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다른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성장 동력이 좋다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관점에서도 보면 클라우드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정도가 아니고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연간 대비 40 내지 50% 정도씩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 성장과 직결되는 부분이 서버입니다. 서버용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D램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는 것은 그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수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2021년도 반도체 부분만의 영업이익 규모가 작년에 17조, 비메모리 반도체까지를 포함하면 18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것의 거의 2배 정도 수준인 최대 35조까지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30조 원 정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빠르게 반도체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비단 금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 2022년, 2023년까지도 그런 슈퍼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거나 또는 연구가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그런 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작은 뉴스입니다만 삼성전자가 퀄컴의 5G 모뎀 칩 수주를 했다는 것, 한 1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연간 매출의 2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얼마 전 작년입니다. 퀄컴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D 스냅드래곤입니다. 스냅드래곤 888을 수주한 바 있었는데, 그를 이어서 모뎀 칩까지, 사실은 이 모뎀 칩이나 또는 스냅드래곤 같은 이러한 반도체 칩은 퀄컴의 핵심 분야이며 동시에 삼성전자와 서로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이 경쟁하는 분야를 경쟁사인 현재 삼성전자한테 맡겼다는 거죠. 이 저가의 동칩입니다. 그럴 정도로 삼성전자의 그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정도로 삼성전자의 실력과 위상이 점차 현재 늘어나고 있다.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들과의 관계가 경쟁자이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돈독해지고 있다. 일종의 합종 연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실 최근 들어 삼성전자는 거의 악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악재가 있다고 한다면 수급과 관련된 악재는 있지만 펀더멘탈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악재니까 그거 갖고서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도 이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개별 이슈를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 추진된다는 건데, 그 가치, 평가되는 가치가 최소 30조 원 내지 5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건 놀라운데요. 그 정도까지 될지. 단순하게 온라인 쇼핑과 그리고 배송하는 그런 정도의, 어찌 보면 뻔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물론 국내 시장의 상당 부분 석권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의 마켓쇼를 점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석권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조 내 50조 정도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국내 기관들이 평가하는 평균 정도의 가치는 35조 원 정도로 일단 치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시총이 현재 60조거든요. 네이버의 기본 검색 부분, 또 현재 그와 연관된 광고 부분은 일단 가장 주된 사업이니까 그건 제쳐놓고, 최근에 펼치고 있는 온라인 부분만 따로 띄어서 보면 사실 현재 네이버의 온라인 부분의 시장 가치 평가 수준은 불과 5조 원 정도 내외입니다.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이 5조 정도를 받는 것에 비해 지금 쿠팡이 30조, 그것도 최소가 30조고 많게는 50조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쿠팡과 네이버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쿠팡과 사실 자체 배송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본다면 쿠팡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앞서죠. 자체 배송망,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배송망 및 배송 시스템을 갖고 있어 그것이 평가받고 있다 하는 건데, 그게 그만큼 시장 진입장벽이 높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약간 의문시 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시장 진입장벽이 아주 높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네이버도 CJ와 연합을 해서 CJ 대한통운과 연계되어 있죠. 또 CJ그룹과 지분 막교환도 되어 있고 해서 CJ 대한통운과 그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의 단점이 상당 부분 커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다가,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제 고객에 대한 락인, 한번 들어오면 그 서비스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일종의 강한 충성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쿠팡의 네이버에 뒤꿈치도 못 쫓아가죠. 절대적입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쿠팡은 언제든지 현재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말이죠. 네이버는 그럴 수가 없죠. 각종 멤버십에다가 콘텐츠, 웹툰뿐만이 아니죠. 웹도 소설도 있고요. 기타 등등의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도 있고요. 또 금융 편의, 그 네이버 페이도 있고요. 거기다 대출 서비스, 결제 서비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금융 편의까지 제공이 됩니다. 기타 등등의 많은 서비스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락인, 그 묶어두는 그 효과, 충성도는 쿠팡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훨씬 더 네이버가 큽니다. 그런 관점. 또 해외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 범위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훨씬 더 네이버가 크죠. 그렇다 보더라도 현재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배송 그 시스템은 상당히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 배송은 역시 아직은 쿠팡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고, 그래서 배송 위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보다는 쿠팡이 더 낫다고 보고, 쿠팡의 가치에 약 30% 정도를 디스카운트 하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볼 때. 그랬을 때 현재 네이버 온라인 쇼핑의 시장 가치는 지금 현재 5조에서 한 24조 정도로
최소 한 20조 내지 많게는 24조 내지 25조 한 5배 정도로 4배나 5배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 증가분이 최소 15조 원 내지 20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이것을 놓고 현재 그 네이버를 재평가하면 그전 12개월 만스, 12 만스 포워드입니다. 여기 제가 이니셜로 표현을 했는데요. 12 만스 포워드 관점, 12개월 선행 기준 관점에서 볼 때 45만원 곱하기 1.33 하면 되거든요. 1.33. 60만원까지 나온다는 건데, 지금 현재 주가는 오늘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직은 40만원 미치잖아요.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나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올라갔다면 이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매수를 해야 된다. 네이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증가가 더 발휘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는 또다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그런 다른 이슈인데 LG화학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잠깐. 네, LG화학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과 국제소송, 영어권 침해와 관련된 국제소송 지루하게 거의 2년인가요? 3년 동안 이어져 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향후, 그 판결에 따르면 10년간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뭐 소재, 부품, 관련된 팩, 또 완제품 모두를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의 포드, 또 유럽의 독일의 폭스바겐 사업이 2년과 4년 각각 유예된다는 것에서도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는 거고, 이것은 SK 이노베이션한테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산업 및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승소한 것을 인정을 하면서 또 주변에서도 아마 그렇게 종용을 할 것이고 해서 결국에는 현실적인 대안은 양사 합의 쪽으로 갈 것으로 판단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 전에 얘기가 된 바도 있었죠. 그 당시 기존에 나왔던 보상 요구액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3조 원 정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증가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 LG화학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한테도 그렇게까지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와 연관돼서 간접적인 피해 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SKC도 다소 그것이 악재로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그때가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거고 지금도 급등을 하고 있죠. LG화학도 소송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다소 1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근처에서 다중 고점을 형성해서 무거운 모습이 하지만 뭐 단기적인 그러한 모습에 연연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이죠. 금년에 한 140만원 정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 충분히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고 SKC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그리고 있는 현재 2차 전지 생태계 더 나아가 미래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사업의 구조와 관련된 SKC가 현재 거를 갖게 되는 그 위상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2차 전지 그런 신규 현재 미래 에너지와 관련된 고체 소재를 담당할 소재가 상당히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 SKC나 LG화학 모두 현재 그것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거꾸로 호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SOL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OL이 이렇게 7.6%로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 SOL은 정제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전부터도 윤활기를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활기유
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을 했었고요. 자, 3년 전에 그 당시에 S-오일이 현재 약 5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여러 가지 고도화 설비를 구축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미 그를 통해서 일정 제품은 양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 타이틀을 보면 정제사업체에서 종합석유화학업체로 탈바꿈되면서 재평가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우리 종목과 어느 정도 연관돼 있어서 그 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S-오일은 지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 931억 나왔어요. 정제업체, GS 칼텍스까지를 포함한 뭡니까 GS 칼텍스를 포함한 뭐 SK 이노베이션, 또 현대 오일, 오일뱅크죠. 이런 업체들은 그 부분은 적자를 봤는데,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물론 정제 부분은 적자긴 하지만 전체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일단은 탁월하고요. 중요한 것은 고도화 설비 투자 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캐시카우, 돈을 버는 사업 부분이 윤활기유 사업 부분과 석유 사업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유 사업 부분입니다. 석유 사업 부분과 관련돼서 두 가지 눈에 띄는데요. 한 가지는 PO, PP, 스프레드는 마진을 뜻합니다. PO는 이건 프로필렌 옥사이드라는 뜻이고요. 석유화학 제품의 가장 범용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P, 이건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의 약자인데 이것도 범용 석유화학 제품 중에 하나예요. 많이 쓰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 현재 프로필렌 옥사이드는 아직 범용은 아니었네요. 그냥 특수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하고 아주 친숙한 종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특화된 업체로 상당 기간 동안 이 업체가 우리나라 1위 업체다 해서 부각됐던 그 대상 제품이 바로 이 프로필렌 옥사이드 PO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현재 갖고 계신 SKC가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SKC가 한때 폄하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거의 독점적으로 PO를 차지하고 있었던 건데 S-오일이 한다고 하니까 이곳이 시장이 양분되고 다시 다른 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을 이제 뺏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SKC가 폄하됐던데 동박을 하면서 또 다른 SKC로 변신을 했다 하는 건데, 여전히 이 PO 부분은 SKC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 사업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PO의 스프레드가 개선됐다는 얘기는 SKC의 실적 부분, 아직까지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좋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니까 S-오일의 급등은 SKC한테도 전혀 나쁘지 않다. 실적과 관련돼서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PP, 폴리프로필렌은 가장 범용 석유 제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나프타 분해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은 다 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LG화학, 롯데케미칼도 하고요. 또 대한유화도 하고요. 한화솔루션도 합니다. 따라서 PP의 스프레드가 개선된다는 얘기는 LG화학도 한화솔루션의 해당 부분의 실적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지금 당장은 S-오일이 부각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과 연관해서 LG화학도 한화솔루션도 실적 부분에 좋은 점수를 받을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역시 긍정적입니다. 그 점을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자, 시장 주변 상황을 간단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주변 증시는 양호하죠. 나스닥 선물 괜찮고요. 그리고 현재 주변 일본 증시 등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인데요. 제법 많이 밀렸어요. 잠깐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본 차트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를 제가 그려놓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최근 나흘 동안 연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금융시장 내로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수하는 수요가 들어온다는 것. 더 넘어서 국내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수출과 관련돼서 다소 불리하게 작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전에는 컸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금융시장의 수급과 관련돼서 원달러 환율을 판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이에요. 이 부분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거기까지 잠깐 봤고요. 다시 한번 다른 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상당히 돋보이죠. 그 전에 WTI 가격을 봐야 되겠네요. 2.11% 상승해서 59.47, 60달러 근처로까지 계속 꾸준하게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차트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수요가 현재 괜찮고요. 경기 회복됨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현재 뭡니까? 이 오펙 플러스, 오펙 현재 러시아까지 포함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이 조금씩 더 연장되고 있다는 것도 이제 통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결정적으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후티 반군과 관련돼서 다소 좀 갈등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은 유가 상승에 현재 그 재료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 상승이 보다 가팔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우리의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이나 또는 SKC 통틀어서 보면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신재생과 관련돼서 유가가 올라가면 신재생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그 수요가 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일단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수급을 잠깐 보면 현재 개인과 기관들이 순매도하는데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금융투자가 매도로 돌변했고요. 연기금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이 매도하는 것, 이 부분은 다소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 22조 원 정도로 한 달 만에 22조 원 정도로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상당 부분을 단기 물량이죠. 단기 물량 상당 부분을 소화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어느 정도 염두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이런 것이고요. 베이시스가 개선이 조금 되긴 됐나요? 베이시스가 개선이 미완성입니다. 다시 장중에 플러스가 나오긴 했지만 다시 또 마이너스 0.5 정도로 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보고 계신 화면에 좌측 하단에 보면 작은 박스에 자잘한 글씨가 보이죠. 왼쪽 끝에 보면 빨간 글씨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이건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거 차트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오죠. 차트를 보시면 맨 오른쪽 두 개가 프로그램 매수, 빨간 막대 위로 그려져 있는 빨간 막대 두 개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데 이것을 현재 이 정도 갖고는 미약합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의 매도가 단기 매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질 소지가 좀 높거든요. 그 물량을 다 소화하려면 지금보다 거의 최소한 2배 내지 3배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야 그래야 정고점 물량을 다 소화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미완성 상승 장사.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겼지만 완성된 상태가 아닌 미완성 상태에서 그 하회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아요. 긍정적인데 다만 이 상태에서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차이만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